당신 그거 알아요? 만날 사람 꼭 만나게 된대. 당신 나 없으면 안 된다 했어. 나 안 보면 아프다 했어.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정말 강렬합니다. 사라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인데요. 와, 읽는 내내 진짜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흡입력이 대단했어요. 네, 맞아요. 삶의 끝에선 두 남녀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근데 단 20시간 동안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이야기라니 정말 파격적이고 또 한편으론 뭐랄까 처절하게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시나리오가 왜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그 속에 숨겨진 장치들은 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정말 보통이 아니죠. 일단 이 시나리오 제목부터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제목이요? 네, 영문 제목이 사라잖아요. 이게 그냥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아니라 그 성경 속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인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와, 그런데 한글 제목은 사라. 아주 직설적으로 생존에 대한 의지를 외치고 있죠. 이 두 제목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구원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제목부터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듣고 보니 이야기가 확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이야기의 시작, 부산역 새벽기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40대 무명 가수 제이랑 20대 무용가 여대생 사라, 둘 다 삶을 끝내러 서울로 가는 길인데 첫 만남부터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라는 제이를 보자마자 꼰대라고 부르면서 반말로 툭툭 내뱉고 성병이니 성관계니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잖아요. 보는 제가 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일부러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아주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의도적인 거군요. 네, 사라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사실 내면의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가시돋친 갑옷 같은 거예요. 시나리오 앞부분에 연기 지시사항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듯 생활 연기를 할 것, 그리고 주인공의 독특한 캐릭터가 톡톡 튀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구가 핵심입니다. 지독하게 현실적인데 동시에 캐릭터는 극단적으로 튀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탐색하는 과정이 결코 평범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 아슬아슬함이 폭발하는 게 제이가 사라에게 네, 콜거리니? 라고 묻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선을 넘는 대사인데 이게 어떻게 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보통의 로맨스 장르라면 오해를 풀고 서로를 보듬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쌓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정반대예요.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충돌을 통해서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점이 파격적이죠. 폭력적인 충돌을 통한 소통이라. 네, 제이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은 거고, 사라는 평생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온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후벼판 후에야 비로소 가면을 벗고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하는 거죠.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 상처가 상처를 알아본다는 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폭력적인 충돌을 통한 소통의 시작. 정말 이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 같네요. 그 난리통에 와인을 서로에게 쏟아붓고 몰카 찍는 승객을 같이 혼내주면서 이상한 동지애가 생기는 과정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 둘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기자 안에서의 소동은 이 두 사람이 세상의 평범한 규칙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식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충무로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하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주 카페에 들르잖아요. 네네. 근데 점술가가 둘을 보자마자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물과 불처럼 상극이라서 오히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라고요. 하하. 사실 이 장면은 좀 자기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운명이라는 장치를 너무 직접적으로 쓴 거 아니냐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일종의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지금까지의 전개만 보면 이 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잖아요. 맞아요.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물과 불이라는 비유가 등장하면서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물과 불은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결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필연이라는 암시를 던져주면서 앞으로의 격렬한 전개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 관객을 위한 예고편 같은 거군요. 그 운명적인 예언 뒤에 제이가 사라에게 보라색 원피스랑 노란 운동화를 선물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장면 참 좋았습니다. 사라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예쁜 선물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잖아요. 그 선물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상징적인 장치요? 네, 제이가 직접 설명하죠. 보라색은 서로 다른 색인 파랑, 즉 물과 빨강, 불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색이라고요. 태극의 원리처럼 이건 그냥 예쁜 옷을 사준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네요. 와인 얼룩이 묻은 낡은 옷을 벗고 그 보라색 원피스를 입는 순간 사라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확합니다. 낡고 더럽혀진 과거를 벗고 제이가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일종의 세례의식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와, 세례의식이라. 네, 서로의 존재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아주 아름답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술에 취한 두 사람은 또다시 크게 다투고 제이는 사라에게 또 상처를 주죠. 아, 이 시나리오는 정말 한순간도 마음을 놓게 하질 않아요. 맞아요. 제이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사라는 버려진 풍금 건반을 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장면이 정말 슬펐어요. 사라의 그 공격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처음 본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노래는 그녀가 실용음악과를 지망했지만 위붓 아버지의 강요로 무용과에 가야 했던 과거와 연결되거든요. 아, 그랬군요. 억눌려왔던 그녀의 진짜 꿈과 슬픔이 처음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죠. 중요한 건 제이가 돌아온 계기가 바로 그 노래였다는 겁니다. 아, 그녀의 가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진실한 영혼의 목소리에 이끌려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격정적인 키스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두 영혼이 비로소 서로를 완전히 알아보고 합일되는 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키스가 그렇게 애틋하게 느껴졌군요. 그런데 정말 이 시나리오는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한강으로 갔는데 이번엔 정체불명의 커플한테 노이만 행복해 보인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떤 역할이죠? 이 무차별 폭행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이유 없는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역설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임을 깨닫게 되죠. 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는군요. 네,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 둘만이 유일한 편이라는 유대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은 각자 서울에 온 진짜 목적인 숙제를 하러 가기로 약속합니다. 숙제라는 단어가 참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드디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네요. 사라의 숙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의붓 아버지이자 사진작가인 남자에게 복수하는 거였어요. 14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어머니까지 폭행하며 사라를 통제해 온 인물이었죠. 네, 사라가 겪어온 지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복수의 방식도 굉장히 끔찍하고요. 늘 하던 대로 그를 침대에 묶고 은장도로 그의 성기를 잘라내버리죠. 그런데 정말 저를 전율하게 했던 거로 그 다음 대사였어요.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담담하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죽으려 했는데 진짜 사랑이 나타나서 죽기 싫어졌다.
가장 끔찍한 복수를 행한 직후에 삶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시나리오의 심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작가의 선언이죠. 선언요? 네, 만약 그녀가 복수 후에 자살했다면 그건 그냥 파멸의 서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살고 싶어졌다는 말은 그녀의 행위가 파괴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제이라는 사랑을 통해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짓눌러온 트라우마의 근원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던 거죠. 이건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투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파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식이라 엄청난 관점이네요. 같은 시간 제2의 숙제도 진행되죠. 아내와 불륜남이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는데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제이를 발견한 아내가 입모양으로 병신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 비참함의 극치였어요. 제이가 겪는 트라우마는 살아오는 결이 다르죠. 학대가 아니라 배신과 실패감,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나리오에서는 그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나중에 죽이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못 죽였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수심과 모멸감이 극에 달한 순간에 그가 한 행동이 사라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절대 죽지 말고 기다려. 꼭 살아. 이 대사를 뱉을 때 제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순간이 제이의 구원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구원의 시작이요? 네. 자신의 복수보다 타인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던 한 남자가 자신만큼이나 아픈 영혼을 만나면서 비로소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신의 우선순위가 복수에서 사랑으로, 파괴에서 생존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지옥 한가운데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숙제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한강에서 만나죠. 그리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죠? 우린 원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싫었던 것뿐이야. 네. 그 대사가 두 사람의 모든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죠. 그들이 원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그 탈출구가 되어주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로의 가장 끔찍한 비밀까지도 온전히 끌어안아주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경찰들이 다가오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체포하러 온 건데 말없이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잠시 기다려주잖아요. 네.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아주 영리한 연출이죠. 사라의 행동에는 분명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겁니다. 이야기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회적인 심판보다 두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그 짧은 침묵과 기다림은 이들의 사랑이 세상의 잣대를 넘어선 그들만의 성스러운 순간임을 인정해주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3년 후라는 자막과 함께 제2의 고향인 퍼플섬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나죠. 네, 그렇죠. 사라가 작사, 작곡한 사랑이 여기했어요가 제2의 첫 히트곡이 되고요. 이 엔딩은 마치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네, 동화 같은 결말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결말이 꼭 필요했습니다. 관객들을 그토록 지독한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면 반드시 한 줄기 빛과 완전한 구원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죠. 특히 퍼플섬이라는 공간과 사랑이 여기 있어요라는 노래 제목까지 모든 상징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마무리였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 만들어진 보라색의 섬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들의 만남이 서로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예술로까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20시간 만에 지옥의 끝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3년 후 새로운 삶을 함께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창치자님 덕분에 시나리오 사라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파격적이고 폭력적인 전개를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와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나리오는 청취자님과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극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 속에서라면 극단적인 방식의 카타르시스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라는 분명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야기는 그녀를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있잖아요.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복수와 구원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그 경계를 탐색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느끼셨나요?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중요한 일부가 될 겁니다. 당신 그거 알아요? 만날 사람 꼭 만나게 된대. 당신 나 없으면 안 된다 했어. 나 안 보면 아프다